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전격적인 발표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부터 단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부터 산업용 대용량 전기요금 인상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공매도 전면 금지는 일일 천하라는 오명을 남기고 시장의 영향력을 상실했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민심 위반을 의식한 단기 처방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이번 주부터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픽코노미로 지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꼽은 한 주간의 경제 이슈들 꼼꼼히 되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픽코노미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경제 핵심을 쉽게 설명해 주시는 이 시대 최고의 경제평론가 정철치 씨 모셨고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의 유명한 우리 경제평론가 이코노미스트를 모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경제 픽코노미. 두 분이 함께 꼽은 이번 주 우리가 이슈, 토론할 이슈를 먼저 좀 보고 어떤 거를 우리가 토론할 건지 좀 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일주일 첫 번째 이슈로 꼽았네요. 공매도 전면 금지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번 월요일부터 조치를 취했죠. 정청길 평론가님, 네. 일주일 됐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격적이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는 전격적이었고 파격적이었습니다. 과거를 좀 보면 그 전에 운을 많이 떼거든요. 하고 기간에 대한 홍보도 말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며칠부터 언제까지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밤에 저녁 때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고 적용 시점도 그 다음 날이었었습니다. 월요일이었고요. 그리고 기간도 무려 8개월. 내년 6월 말까지라는 상당한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추가 공매도도 못하고 기존의 공매도 포지션도 연장이 불가하다라는 정말 파격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왔고요. 이렇게 되니까 월요일 날에는 이제 숏 커버를 넘어서 숏 스퀴즈라고 하죠. 기존의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주가가 더 오를 경우에 자신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빌린 주식을 갚으려면 사야 되는데, 그렇죠. 되사야 되는데. 되사야 되는데 다시 주가가 올라버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숏 스퀴즈입니까? 커버인데, 숏 커버인데. 그게 더 과하게 나올 때 아예 쥐어 짠다고 해서 숏 스퀴즈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전형적인 숏 스퀴즈 장세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왜요? 과거에는 공매도 금지를 하고 나면 한 2주 동안에 6% 정도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날 하루에 코스피가 5%, 하루에 코스닥이 7% 오르니까 오를 평상시에 공매도 금지에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거의 하루 만에 다 땡겨 썼던 그런 이제 효과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렇게 되고 화요일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현재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2차 전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뭐 웬만한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첫날 숏스퀴즈도 2차 전지주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들 공매도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다시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자신들의 공매도 포지션을 잊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수록 그 손실을 덜 보고 포지션 아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제 계속해서 주식을 팔게 되는 혹은 더 낮은 가격에서 사주게 되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 자금도 나오게 되니까요.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뭐 하루천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빨리 과하게 월요일 효과에 집중됐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공매도 세력들이 2차 전지를 강력하게 하방으로 밀어버리는 와중에 현재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가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주로 2차 전지에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 세력들이 가격을 하방으로 밀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밀었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공매도는 못 하니까. 뭐 근데 사주질 않는 거죠. 사주질 않고 선물을 팔거나 뭐 이런 그런 수도 건 있겠네요. 아니고요. 주식이라는 게 누군가가 한 틱이라도 높은 가격에 사줘야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당 2차 전지 대장주들을
더 낮은 가격에 살려고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더 많이 판다든가 이런 형태로 일종의 지금 개인 투자자와 기존 2차 전지 공매도 포지션을 잡은 자들 간의 세력 다툼, 전쟁이 일종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네, 이 공매도 전면 금리가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을 좀 우려하고 최소화하고 또 외국 IB들의 워낙 이 불법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다 네.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네. 의외로 해외에서의 반응은 조금 안 좋았죠, 우리 정매도 전면 네. 금리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도 별로 없었지만 효과도 없었다. 해외에서의 시각도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 한 가지만 먼저 드리면,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주가가 크게 올랐잖아요. 그래요. 5% 정도 코스피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로지 공매도 효과 때문에만 5% 올랐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다른 왜냐하면 네. 글로벌 장시가 다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왜냐하면 바로 한 주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옐렌 장관이 국채 발행량을 줄여나가겠다 축소 계획을 발표하죠. 미국의 국채 발행량을 그렇죠. 줄였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없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줬고요. 그리고 이어서 CPI가 발표됐는데 CPI 물가 지표마저도 굉장히 안정화되는 근원 물가마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금리 인상 안 해도 되는 또 시중금리도 떨어지는 예. 이런 장세 속에서 소위 글로벌 증시가 다 좋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효과가 첫날에 주가가 상승 요인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었다. 네. 공매도 금지 효과만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5% 올라간 것도 예를 들어서 글로벌 증시의 경제 여건 자체가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공매도가 아니었어도 예를 들면 2%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5%가 올랐다는 얘기는 굳이 따져보면 3%포인트만큼의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효과도 그렇게 크지 크지 않았다. 않았고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놓고 보니까 역시 효과가 또 없었다라고 본다면 이 공매도 금지에 따른 또 부정적 시야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네. 대목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시각은 바로 이런 거죠. 네. 글로벌리 봤을 때 한국도 경제 규모나 여러 면에서 선진국인데 예. 이제 금융시장만큼은 아직도 선진국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신흥시장 범주에 구분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MSCI 기준으로 예.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금융 선진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너무 즉각적이다. 또 제도 개선이라는 절차도 있을 텐데 즉각 금지를 한다든가 그리고 선진국들이 전혀 공매도 금지를 단행하고 있는 나라가 네. 없는데 네. 한국만 왜 공매도를 금지하나 이것 자체가 해외에서 봤을 때는 좀 특이한 일이다. 그러니까요. 이례적인 일이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또 외국인 자금의 유출을 또 만든 거죠. 외국인 자금의 유출, 사실 공매도 전면 금지하면서 좀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유출 가능성을. 중장기적인 유출 가능성도 있지만 예. 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뭐 월요일 정도에는 올랐지만 그 이후에 또 조정되는 것에는 외국인 자금의 유출도 일부분 반영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 노스 같은 투자자들도 조금 조롱 섞인 말을 했는데 정철치 평론가님 그러면 아까 2차 전지 관련해서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들 간에 지금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공매도 금지를 놓고. 현 상황을 놓고만 보면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어떤 싸움이겠네요. 이 공매도를 통해서 주식이라는 게 늘 그렇죠. 예. 뭐 매수 매도 간에 혹은 예. 뭐 주식을 놓고 팔려는 자 사려는 간에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예. 그동안의 흐름들이 보면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열망, 이제 사랑이 굉장히 강했었고 이거에 비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고평가돼 있다라는 입장으로 계속해서 일관돼 왔었고 그래서 실은 공매도들이 많이 당했었던 거죠. 예. 가령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놓고 보면 네. 뭐 10만 원 하던 게 1년도 안 돼서 150만 원이 갔었으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겠죠. 공매도를 쳤던 이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주가가 다시 막 60만 원, 50만 원 오는 이 와중에 네.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장중에 90만 원도 갔다가 네. 그게 또 지금 80만 원도 오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네. 공매도를 놓고 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세력 간의 싸움도 좋지만 기업의 실적을 좀 정확히 평가해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하고 괜히 싸운다고 해서 주가가 뭐 급등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우리 두 분의 경제 평론가,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꼽은 두 번째 이슈, 이번 주의 빅 이코노미 뭔가요?
네,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 그 부채가 늘어나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울까? 김광수 실장님, 네. 가계부채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도 경고음을 계속 던지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IMF, 월드뱅크, OECD, BIS 예. 다 하나같이 경제 금융 관련 국제기구 성격의 기관들이 IIF도 뺐네요. 이런 수많은 기관들이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적하게 될 만큼 가계부채가 일단 첫 번째는 속도가 빨리 늡니다. 속도.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빨리 느는 거 예.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상환 능력이에요. 상환 능력은 뭐냐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도 갚을 수 있는 부채가 늘어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 속도나 경제 규모의 증가 속도, 분모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빠르게 같이 늘어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네. 분모는 쪼그라드는데 소득은 쪼그라들고 GDP 증가율은 계속 둔화되는데 가계부채 증가 속도만 강하니까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금융부실을 야기하지 않겠는가.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체율이 또 올라가고 있어서 결국 갚지 못하는 부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러면 갚지 못하는 주체도 중요하지만 네. 갚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금융부실로의 전이 이런 것들도 위험하거든요. 예. 이런 세 가지 부문에서의 가계부채 문제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철 지금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 여러 가지 세 가지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더 특히 우려해야 되고 우리 경제에 좀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가계부채를 평가하기 전에 이제 빚 문제라는 게 부채라는 게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반적인 문제죠. 현재 빚더미에 올라 있죠. 기업도 그렇고요, 가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요. 근데 가계부채 중에서 약간 애매하게 얽혀 있는 것이 이제 자영업자 부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네. 네. 자영업자 부채는 평가를 할 때 사업자 대출 받은 것과 이분들이 받은 가계 대출을 같이 합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중상계, 이중 계산이 되기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1,00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빚 타격이 순서로 온다면 이 자영업자 부채가 먼저 1차 타격이 되겠고 그게 그다음 가계 부채로 전이가 되면서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예, 국면이 이제 그렇죠. 안타까운 경제 위기를 자극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첫 번째 저는 트리거가 자영업자 부채가 자영업자들. 넘어가게 되는 불꽃 하고 두 번째 가계부채 뭐 여러 가지 설명 잘해주셨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전문가마다 시선이 좀 엇갈리는데 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담보 대출이 많잖아요. 집 담보, 60%가 부동산 담보. 예, 네. 주택담보대출이니까 70%가 네. 이건 괜찮다라는 쪽들이 있는 반면에 담보가 있으니까 괜찮을 게 예, 아니냐. 담보가 있는 대출이다. 그럴 예. 것도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양날의 검인 게요. 만에 하나 집값이 흔들리게 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이건 정말 답이 없다. 제가 이제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을 직접 목도를 했냐면 예. 한 1,000억, 1,100억 정도의 빌딩 소유주가 있었어요. 예. 근데 당시 2008년 말에 정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1,100억의 담보를 잡아줬던 은행이 뭐 기존의 담보 가치를 한 400억대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와, 담보가 나머지 부채를 대출 못 갚으면 그냥 빌딩 뺏겨버리는. 그러네요. 앉아서 뺏겨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집도 안전해, 부동산도 안전해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그러면 안 되겠으나 만에 하나 여기서 집값이 20%, 25% 이상만 떨어졌어도 네. 저 가계 대출이 이제는 담보가 있어서 안전해가 아니라 오히려 큰 틀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이게 소위 말해 역풍이 불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계 대출 우선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을 신경을 자영업자 대출이 쓰되 더 심각하고. 근원적으로는 가계 부채도 담보가 있어서 뭐 안전하다 이건 굉장히 좀 아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계 부채의 경우에 보통 이제 집 담보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이니까 담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담보 일시 가지고 은행 돈을 빌리는 분들은 조금 금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큰 위험이 아니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네. 우리 정철수 평론가님은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심각하다. 네. 사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 가계부채 문제가 외환 위기에 몇십 배 위험성이 있다.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우리 네. 실장님은 어떻게? 네, 가계부채 규모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두 가지 문제로 좀 포커스를 둔다면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이죠. 네. 그러니까 최근 부채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떨어질 거를 전제로 해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주택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는 흐름으로 간다면 이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정말 IMF 외환 위기 당시 그때 우리가 짊어졌던 외환, 혹은 소위 말하는 대외 채무 이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가 터지는 것이니까 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성격은 다르죠. 대외 채무냐 대내 채무냐라는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 규모 면에서 그 파급 영향이 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정부가 어쨌든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겠느냐라는 흐름도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가정하지 않고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가정 없이도 지금 당장 문제인 것이 바로 자영업자 대출이에요. 우리 정천진 평론가도 자영업자, 네. 우리 김광수 시장도 자영업자, 이 자영업자 빚이 가장 큰 문제라. 예,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 이게 채무 상환 비율을 계산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한 달 동안 이 자영업자가 벌어들이는 가처분 소득이 분모에 있고 그게 예.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분자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넣으면 돼요. 이게 이미 35%를 초과했습니다. 22년 기준이에요. 근데 2020년부터 자영업자가 경기가 완전히 위축됐었잖아요. 예, 대면 서비스 없이 다 죽었잖아요. 거리두기 단계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도 어렵고 23년, 24년도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또 높으니까 많은 경제 주체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나요? 외식비를 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들의 경기를 더 위축시키고 내년에도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줄어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관련 발언이 있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은행에 원금하고 이자 갚느라고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지만 거꾸로 보면 은행들이 이 은행의 종노릇 발언으로 굉장히 압박을 느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떤 후폭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발언?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럼 어떤 상생안을 은행들이 내놓을 수 있을까로 또 가보면 예. 딱히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뭐 대출 금리를 좀 낮추라거나 그런 압력이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도 같은데. 근데 그게 말이 좀 엇갈리는 게 투트랙으로 또 가는 게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2달 전만 해도 어떤 석 달 전과 한 달 전이 다른데요. 예. 석 달 전 이전에는 뭐였냐면은 말한 대로 은행들의 약탈적 대출이다. 대출 금리를 낮춰라. 예. 그래서 은행들이 그때는 가상금리도 안 붙이고 우대금리 많이 주면서 대출 금리를 낮게 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계부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금융당국이 나서서 또 무슨 얘기하느냐. 가계부채 너무 늘었다. 너무 늘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너무 좋아하죠. 예. 그래서 그 뒤로는 또 가상금리를 엄청 붙이고 우대금리를 안 붙여서 대출금리를 또 올립니다. 올려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은행 종노릇 발언과 함께 네. 은행이 책임져라. 그럼 은행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 예. 대출금리를 또 낮춰준다. 가계부채 또 늘어날 텐데요. 가계빚이 또 늘어나고. 네. 참, 그러니까 그럼 은행들은 요건 아니겠네라고 생각하겠죠. 뒤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상생 방안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밖에 없어요. 뭐 초과 뭐 이익세, 그 횡재세 횡재세? 나오는데 그거를 계산할 수도 없고. 횡재세는 예, 그 우리나라 수준으로 어느 정도가 적절하고 그걸 초과되며 만에 하나 2년 후에 그 초과이익만큼 못 되면은 또 정부에서 은행한테 돈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럽, 뭐 이탈리아 정도에서 한다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죠. 뭔가요? 은행들이 돈 모아가지고 상생금융 그 펀드 또 하나 펀드. 마련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비난하고 때리고 이런 건 좋은데 내놓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예. 저는 아예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네. 좀 취약계층이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저리로 대환 대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만 한번 좀 정교하게 은행들이 안을 한번 내준다면 아직도 뭐 5%대에 있으면은 한 2.5% 정도로만 해준다면 이들 몇몇 특수 계층에 한해서는 이건 좀 큰 도움이 될 것도 같거든요. 네. 이런 안들을 좀. 네, 이게 은행들이 오락가락,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 하기보다는 뭔가 좀 높은 금리의 이자를 조금 싼 이자로 바꿔주는 네. 대환 대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네요. 자영업 관련해서 제가 요 말씀은 이 문제제기라고 할까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함을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네. 싶은데요.
자영업자들이 이 빚 문제 때문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폐업과 동시에 그 부채를 일시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 부분은 참 심각하네요. 그래서 폐업을 못 하고 그러면 사업을 정지시켜 놓고 예. 운영 자금만 안 들어가게, 그러니까 거의 지금 영업 중인데 사실상의 폐업인 상태의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해도 진 빚을 다 갚아야 되니까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영업들의 고충, 우리 가계빚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될 과제다. 두 분의 말씀이십니다. 이번 주 세 번째 과제, 세 번째 픽, 우리 뭘 꼽았습니까? 네, 서민 물가, 정말 물가하면 우리 서민들 정말 장 보기가 어렵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매일 모르는 게 물가인데 특히 소주, 맥주 잇따라 출고가가 올랐습니다. 정철 평론가님, 얼마나 지금 오르게 됐나요? 이게 뭐 술 브랜드에 따라 좀 다른데 한 7%에서 9% 정도 출고가가 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이제 뭐 마트에서 사는 건 워낙 가격 그게 베리에이션이 크니까 예. 식당 가격으로 좀 보게 되면 예. 이제 6,000원대 소주 한 병의 시대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소주 한 병. 5,000원 밑으로 있었던 곳들도 아마 가격을 올릴 것 같고요. 7,000원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주 한 병 7,000원. 식당에서 보통 반주를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소주 가격이 네. 7,000원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것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네, 연말이 다가와서 동료들하고 술 한잔 합시다 하는 게 보통 이 직장의 풍토인데 술 한잔 하자고 권유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 오네요. 이번에 소주 출고가는 올렸고 맥주도 출고가를 올렸는데 네. 소주는 아까 우리 정찬지 평론가 지금 말한 것처럼 식당에서 좀 못 올리게 도매 가격을 동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도매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입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뭐 우유 가격, 또 빵 가격,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소주 가격, 맥주 가격마저도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 기업의 생리상 이 가격은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는 보이지 않는 손인데 가격 자체를 통제하려고 들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특성이 뭐냐면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이에요. 슈링크플레이션은 지금 뭔가요? 굉장히 네.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요즘에. 슈링크플레이션은 우리 어깨를 움츠린다, 줄인다, 이게 슈링크죠.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에 기업도 대응하기 위해서 또 업주들도 다 대응하기 위해서 양을 줄이는 거예요. 가격 예를 들면 혹시 못 올리면 양을 줄여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니 정부가 또 통제도 하고 있으니 네. 양을 줄이는 현상인데 이게 곧 소비자의 피해로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맥주도 375ml였는데 370으로 낸다든가 오렌지 주스도 100% 오렌지였는데 80% 오렌지 주스로 낸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갖가지로 전개됩니다. 이게 슈링크플레이션인데 네.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을 통제하니까 양을 줄이든가 품질을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소비자들은 그걸 또 기만이다, 우롱한다라고 또 받아들이니까 이건 또 하나의 또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네. 이 물가 상승이 서민들에게 주는 부담 정말 심각하긴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거. 요즘 정부 보면 뭐 농산물 품목별로 담당관을 다 지정했다면서요. 예전에 한번 어떻게 본 듯한 느낌 이거 해결이 잘 될까요? MB 정부 때 했었죠. 물가 책임제라는 물가 이름이었었고요. 그래서 뭐 무슨 담당, 무슨 장관들이 있었었는데 예. 그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는 좋겠으나 핵심은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물가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인데 근데 당시에도 이 책임 소재는 명확했으나 실질적으로 물가를 떨어뜨리는 떨어졌느냐. 그리고 사과 담당 사무관, 서기관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라면 사과 과장. 농사가 안 돼가지고 가격이 70% 올랐는데 그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그분이 요즘에 못난이 사과 이런 걸로 해법은 내놓으면서 이제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마치 모든 거에 해법이 될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렇죠. 좀. 네. 사실 소주 맥주도 비싸다고 그러면 서민들에게 너무 부담된다고 그러면 정부가 세금, 주세를 좀 낮추면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 있잖아요. 그럼요. 사실 그런 게 좀
그런 정책적 그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건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격, 시장 가격, 좀 이따 전기요금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거 공공재적 가격이잖아요. 네. 그런 가격마저 올릴 만큼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상황인데 근데 이번에 마침 말씀하신 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주택용, 일반용은 안 올리고 산업용 중에서 대용량만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기 전략을 유도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한전을 경영 개선에 좀 부족하다. 이런 네. 평도 있는데 뭐 네. 물가 안정을 위해서 했지만 좀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기에는 가정용이 있고요. 네. 그 상업용이 있으면 상업용. 그리고 산업용이 있는 건데 이 산업용이 소위 말하는 기업들이 제조기업들이 이용하는 그 전력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산업용 전력량이 대략 한 전체 전력의 54% 정도. 절반이 좀 넘어요. 50%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용 전력 요금을 올림으로써 왜냐하면 그동안 보시는 것처럼 동결해 왔거든요. 산업용 전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대폭 올리면서 뭔가 대응을 해보겠다. 네. 결과적으로 전력 요금도 올리고 그래야만 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한전의 부채. 네.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소위 한국전력공사 자체의 그 방만 경영 문제를 좀 해소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인력 구조 조정도 예. 올해 안에 한 488명 정도 인력을 줄이기 위한 구조 조정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예. 동시에 자산 매각,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개발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자산을 매각하고 그런 자구적인 대책도 같이 마련하면서 전기 요금도 올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튼 뭐 한전에 워낙에 빚도 많고 적자도 늘어나서 이렇게 올렸는데 산업용 대용량만 올렸는데 이 정도 그러면 한전의 경영 수지 개선 좀 기대 좀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주가도 좀 오를까요? 저는 너무 아쉽다. 아쉽다. 예,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올린 경우가 정말 대용량 산업용에 대해서 킬로와트당 10원 60전이잖아요. 거기 뭐 50% 아주 기계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전반적으로는 킬로와트당 5원 올린 건데 예. 이번에 진짜 안 올려도 15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5원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인상 폭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 네. 더 중요한 건 예. 이게 내년 4월 총선을 기대한다면 거의 마지막 인상이거든요. 그럼 내년 또 1분기 1, 2, 3은 거의 못 올린다고 봐야죠. 불가능하다. 예, 예. 항상 그래 왔으니까 뭐 예. 올리면 올리겠지만은. 예. 예. 근데 문제는 현재 상황의 에너지 가격이라면 괜찮을 텐데 예. 만에 하나 유가가 또 튀어오른다든가. 그렇지. 또 이제 가스비 우리가 언급 안 했지만은 예. 뭐 또 천연가스 가격 또 올라 버린다면은 그 놓친 1, 2, 3월에 또 어마어마한 갭 차이가 나면서 네. 한전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한전의 이 한전체 발행이 예. 80조예요. 이미 다 발행할 만큼 발행해가지고 한도에 다 찼어요. 다 넘었습니다. 한도도 아마 넘었을 거예요. 제가 예. 보기에는. 예. 그렇다면 이제 또 적자 행진을 어떻게 막죠? 예. 지금 앉아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그러니까요. 진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갔었는데 예. 글쎄요. 이렇게 이제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이 정도까지 몰아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적어도 선거 때 못 올린다고 치면 상당한 인상을 해놓고 기다리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해서 이번에 산업용만 올리고 그것도 킬로와트당 10원, 60전 상당히 좀 아쉬웠던 인상이었다 이렇게 네.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기요금의 이제 국제적인 가격을 비교해 보면 조금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서민들의 이 물가 부담 때문에 못 올린 현실 조금 안타깝다. 한전의 경영 개선 효과에 조금 미진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이슈를 정론하는 한 주의 빅 이코노미 두 분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